일반적으로 당신이 해야 하는 일은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이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일이다. 누군가가 그 결정을 후회할 거라고 말하는 일이다. 명치가 조여오면서 망설여지는 일이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안전한 길, 그리고 리스크가 있는 길, 이 두 가지 중 여러분은 어떤 단어에 더 편안함을 느끼시나요? 혹은 어떤 단어에 가슴이 두근거리시나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는 쪽은 안전한 길일 겁니다. 그리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리스크가 있는 길을 보며 두근거리는 설렘을 느낄 테고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이 두 가지 중에 무조건 한 가지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100% 전적으로 이것으로 인해 결정되는데요. 바로 용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라이언 홀리데이의 브레이브,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삶의 갈림길에 있을 때 무언가를 결단하고 선택할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자의 시선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림길에 선 헤라클레스처럼 용기가 필요한 당신에게. 아주 오래전 헤라클레스는 갈림길에 서 있었다. 언덕에 솔방울이 주렁주렁 달린 소나무가 있었는데 그리스 신화의 이 영웅은 그 나무 그늘에 서서 처음으로 자기 운명을 마주했다. 하필 그가 모든 과업을 달성한 후 불멸의 명성을 얻고 세상을 바꾸기 바로 직전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순간을 마주한 것이다. 헤라클레스는 혼자였다. 앞은 캄캄하기만 했으며 그 무엇도 확신할 수 없었다. 그도 여느 보통 사람들처럼 어찌할 바를 몰랐다. 갈림길의 한쪽 길에는 아름다운 여신이 있었다. 그 여신은 헤라클레스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달콤한 말을 건네며 그를 유혹했다. 화려하게 치장한 여신은 안락한 삶을 약속했다. 자신을 따라 이 길을 선택하기만 하면 결핍이나 불행, 공포와 고통을 맛볼 일 없이 인생의 모든 욕구가 충족될 것이라고 속삭였다. 다른 길에는 순백의 가운을 입은 여신이 있었다. 근엄해 보이는 그 여신은 헤라클레스에게 차분하게 말을 걸었다. 그 여신은 고된 노력의 결과물 외에는 아무런 보상도 약속하지 않았다. 자신을 따라 이 길을 선택한다면 길고 긴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 여정을 건너라면 때로는 자기를 희생해야 할 것이며 때로는 두려운 순간에 맞닥뜨릴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야말로 신에 걸맞는 여정이었다. 헤라클레스는 그 여정을 떠나야만 자신에게 걸맞는 모습에 비로소 가까워질 수 있었다. 한낱 전설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곧 당신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생각해보면 당신 앞에는 언제나 갈림길이 있다. 헤라클레스는 악덕과 미덕, 쉬운 길과 어려운 길, 많은 이가 이미 드나들어 잘 다듬어진 길과 사람들이 아직 많이 가보지 않은 험난한 길 중에 선택해야 했다. 당신도 지금까지 살아오며 이미 경험해봤고 앞으로 살아가며 이런 선택들을 해야 하는 상황에 계속 놓일 것이다. 용기는 세상에서 쉽게 보기 드문 소중한 가치다. 보석이나 석유처럼 희소하니까 용기에 가치가 있는 것일까? 아니다. 용기는 그보다 훨씬 단순하며 끝없이 재생할 수 있는 자원이다. 용기는 곳곳에 널려 있다. 용기를 낼 기회도 무한하다. 우리는 모든 곳에서 매일 용기를 낼 수 있다. 그런데도 쉽게 찾아볼 수 없다. 왜 그럴까? 우리가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용기 내지 않고 무시하는 게 더 쉽고 편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당장 처리해야 할 다른 할 일이 있기에 지금은 용기를 낼 좋은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윈스턴 처칠은 이렇게 말했다. 모든 사람의 일생에는 특별한 순간이 찾아온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누군가가 당신 어깨를 두드리며 아주 특별한 일을 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준비가 되지 않아서 또는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 위대한 순간에 기회를 잡지 못한다면 얼마나 큰 비극인가. 그렇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인생에는 이런 순간, 즉 기회가 당신 어깨를 두드리는 그 순간이 특별하게 단 한 번이 아니라 자주 찾아온다는 것이다. 도대체 무엇이 용기를 내는데 걸림돌이 되는가? 두려움은 라틴어로 포보스라고 한다.
이 두려움을 일단 이해하지 못하고 피하기만 하면 당연히 절대로 이길 수 없다. 그러니 우선 그 두려움을 들여다보고 익숙해져야 한다. 그런 이유로 스파르타인은 오히려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자 신전을 지었다. 두려움을 가까이에 두고 그 힘을 똑똑히 지켜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두려움을 쫓아내버리려는 것이었다. 용감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다.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인간은 없다. 용감한 사람은 두려움을 다룰 수 있고 바로 그 부분 때문에 그 사람들은 빛나 보인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는 절대 중요한 일을 해낼 수 없다. 겁쟁이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는 게 없다. 그럼 겁나는 것이 두려운 것일까? 겁과 두려움은 본질적으로 분명히 다르다. 겁은 일시적으로 몰려드는 느낌이다. 겁먹은 것은 용서받을 수 있다. 한편 두려움은 상태다.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게 내버려 두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겁은 경계하고 어떤 상황인지 위험을 알려줘서 오히려 당신을 돕는다. 반면 두려움은 끌어내리고 나약하게 하고 마비시켜서 당신을 방해한다. 겁을 먹는 건 괜찮다. 하지만 두려움은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 세어보기 전에는 항상 더 많아 보인다. 군 경력을 쌓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미국의 제18대 대통령 율리시스 그랜트는 동부 텍사스주를 가로지르는 먼 길을 나섰다. 그런데 여정 중간에 보급품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부하 중 한 명은 병에 걸렸으며 마른 다리에 힘이 풀렸다. 원주민과 범법자들을 비롯한 여러 집단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 위험한 땅에서 그랜트는 약 110km를 행군해야 했다.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서둘러 길을 떠났다. 방울뱀과 두꺼운 나무 덤불 사이를 헤치고 수많은 개울과 강을 건넜다. 그러다 밤이 되었고 늑대의 소리를 들었다. 그가 태어나서 들어본 것 중 가장 섬뜩한 늑대의 울부짖는 소리였다고 한다. 허리까지 오는 초원의 풀이 시야를 가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늑대 무리와 가까워지고 있다는 데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랜트는 길을 돌리고 싶었다. 사실 속으로는 동료가 먼저 포기하고 돌아가자고 제안하기를 바랬다. 목숨을 보존하는 것 말고는 더 바랄 것도 없었으니까. 하지만 그랜트보다 인생의 풍파를 많이 겪고 경험도 풍부한 다른 장교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 앞으로 가자고 밀어붙였다. 그랜트, 늑대 무리가 몇 마리 정도 된다고 생각하나? 그랜트는 겁을 먹었지만 멍청하거나 겁쟁이로 보이고 싶지 않았기에 무심코 숫자를 낮춰서 말했다. 20마리쯤 되지 않을까요?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태어난 척했다. 그때 그랜트와 장교는 소리가 들려오는 장소를 찾아냈다. 그곳에는 늑대 2마리만이 느긋하게 앉아있을 뿐이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최악의 상황을 끊임없이 상상하며 불안에 떨게 했던 위험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다. 숫자를 세어보기 전에는 항상 많아 보이는 법이다. 장애물, 적, 비판 등은 생각하는 것만큼 많지 않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그렇게 믿길 바라며 만든 환영일 뿐이다. 그랜트와 장교가 뒷걸음질 치지 않고 앞으로 다가가는 것을 보고 늑대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도망쳤다. 더 겁을 먹은 쪽은 늑대들이었다. 밤은 어둡고 공포로 가득하다. 당신은 살아가면서 많은 적과 마주한다. 하지만 적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느끼는 단 하나의 감정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두려움이라고 답할 수 있다. 불안, 걱정, 의심,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다. 어린아이부터 왕까지, 전쟁터의 군인부터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까지 모든 사람이 크고 작은 일에서 강렬한 두려움을 느낀다. 이 두려움에 대해 영국의 소설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스는 이런 말을 남겼다. 인생은 어차피 너무 위험하므로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 그렇다. 그냥 맞닥뜨리는 게 낫다. 언젠가는 마주해야 하는 위험인데 차라리 지금 마주하는 게 낫지 않은가. 아테네 기병대를 지휘했던 크세노폰 장군과 1만 명의 그리스군은 지도자를 잃은 채 페르시아 제국 심장부에 갇혀버렸다. 병사들은 좌절했고 어떤 안 좋은 일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지 두려워했다. 크세노폰 장군은 절망에 빠진 병사들을 한데 모아놓고 이분법을 제시했다. 그리고 다음 2가지 태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나는 이제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금 나는 어떻게 하면 되지? 라는 것, 이 두 가지였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아무런 힘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는 그 순간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그림 형제의 황금 열쇠 우화에서 노인은 어린 소년에게 세상의 현실을 보여준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발전하는 방법은 없다는 현실을 말이다. 동굴 바닥에서 거대한 돌을 옮긴 노인은 소년에게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구멍을 보여준다. 여기로 가면 되네. 노인이 말했다. 하지만 계단이 없는걸요? 소년이 대답했다. 뛰어내려야 한단다. 다른 방법은 없어. 끝이 보이지 않는 구멍으로 뛰어내리기는 무섭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다. 타이거 우즈는 새로운 대회에 출전할 때마다 스윙 방법을 새롭게 바꿨다. 예전 스윙 방법을 쓰면 아주 편했겠지만 프로 골프의 세계는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처음 시도할 때는 그도 무서웠지만 결국 해냈다. 그렇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해냈다. 모든 성장은 어둠 속에서 도약할 때 이루어진다. 그것이 두렵다면 우리는 가치 있는 일을 절대 해내지 못할 것이다. 무언가를 해낼 수 있었던 시간, 자신의 운을 시험해 볼 수 있었던 일들, 만났을지도 모르는 사람들, 배웠을지도 모르는 교훈들, 절대 이기지 못했던 전투들. 만약 확실한 것이 있다면, 윤곽이 또렷하고 밝은 길이 있다면 어떨까? 삶의 모든 순간이 그렇게 확실하다면 용기는 애초에 필요하지도 않을 것이다. 넷플릭스의 설립자 리드 헤이스팅스에게 누군가 텔레비전과 영화가 스트리밍되는 미래를 명확하게 보여줬다면 참 좋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에게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어둠 속으로 뛰어들어야 했다. 분석가들과 비평가들,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의구심을 뛰어넘어 용기를 내야 했다. 원래 내 계획이 성공하리라고 말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고민은 쉽고 결정은 어렵다. 원래 그렇다.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내가 잘못 이해한 거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반대하면 어떡하지? 다른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지 말아야 하나? 가야 하나? 뭐라도 그냥 해볼까? 이런 식으로 해볼까? 그런 식으로 해볼까? 그런데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너무 많은 선택지가 있다. 그중 결과가 확실하게 보이는 선택지는 아무것도 없다. 셰익스피어가 말한 것처럼 선택이라는 건 유령이나 악몽처럼 당신을 괴롭힐 것이다. 우리는 보통 고민하고 선택지를 신중히 저울질하며 살펴보는 그 과정에서 발전이 있다고 말한다.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두려움으로 마비되어 있으니까.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하느라 실수하는 게 너무 싫어서 두려움에 압도당한다. 그리고 이 생각들은 우리를 비참하게 한다. 현명하게 선택하려는 거라고 변명하지만 사실은 너무 많이 분석해서 이도저도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누군가는 진전을 이루고 있다. 선택하지 않으면 잃을 것도 없지 않을까? 당연히 잃는 것이 있다. 그 순간을 잃는다. 추진력을 잃는다. 그리고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는 능력도 잃게 된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 관하여. 1901년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교육자이자 연설가인 부커 T 워싱턴을 백악관 만찬에 초대하기 전 망설였다. 부커는 당시 흑인 사회의 대표적인 지도자였다. 노예로 태어났지만 남북전쟁 후 자유의 몸이 되고 흑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자 연구소를 설립하기도 했다. 이러한 부커를 백악관에 초대한다면 미국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흑인을 내빈 자격으로 백악관에 초청하는 일이 됐기 때문에 루스벨트는 두려웠고 주저했다. 남부 지역에 있는 자신의 친척들과 지지자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신문에 어떤 기사가 날지 두려웠다. 인종차별주의 유권자들이 자신에 대한 지지를 철회함으로써 선거에서 패할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웠다. 그러니까 미국 스페인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기병대를 이끌었고 곰을 사냥했으며 어린 시절 병마를 이겨냈고 우울증과 슬픔을 비롯한 셀 수 없는 장애물들을 극복했던 이 현직 대통령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웠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루스벨트는 그를 백악관으로 초대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를 초대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무엇보다 이곳저곳에서 불평이 빗발치는 걸 보면서 저는 이 행동이 꼭 필요했다는 걸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 어떠한 원칙도 완벽하진 않지만 다음 한 가지는 언제나 옳다. 스스로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처럼 두려움은 해야 할 일의 방향을 가리킨다. 즉, 두려움은 당신에게 위험뿐만 아니라 기회도 알려준다. 루스벨트의 조카이자 인권운동가인 엘리너 루스벨트는 훗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에 관해 이렇게 이야기했다. 일반적으로 당신이 해야 하는 일은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이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일이다. 누군가가 그 결정을 후회할 거라고 말하는 일이다. 명치가 조여오면서 망설여지는 일이다. 그렇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대해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지만 어쩌면 바로 거기에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있다. 두려움을 자세히 들여다본 뒤 그 반대로 행동하라. 위기의 순간을 반복하라. 사람은 원래 본능적으로 쉬운 길을 택하려고 한다. 이와 관련해서 NBA 슈퍼스타였던 앨런 아이버슨의 유명한 인터뷰가 있다. 연습에 관해 이야기해볼까요? 가장 중요한 건 연습이니까요. 연습을 통해 마음속에서 행동 하나하나를 점검합니다.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 대한 연습을 계속하면 실전에서는 제가 뭘 해야 되는지 몸이 기억해요. 사람은 강해지는 법을 배우는 과정에서 강해집니다. 연습을 반복하면 계획했던 걸 이룰 수 있게 되죠. 불편한 상황이 편해집니다. 제가 급격하게 지치는 그 지점까지 의도적으로 달리는 걸 반복해서 선수로서 역치를 높이죠. 익숙하게 만드는 겁니다. 1000번 연습한 뒤 1000번 더 연습해보면요. 제가 뭘 해야 할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렇다. 노하우나 기술은 분명 도움이 된다. 그런데 결국 용기를 내게 하는 것은 준비다. 큰 목표를 세우되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문제를 한 가지만이라도 제거해보라. 아주 조금만 움직여보라. 한 문장을 쓰라. 매일 한 통을 보내라. 불꽃을 일으키도록 하라. 그러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게 된다. 어두운 도로를 달릴 때 전조등은 전방 몇 미터만 빛을 비추지만 앞으로 계속 나아가기에는 충분하다. 이것이 바로 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닐까. 문제를 조그맣게 쪼개서 해결한다면 물줄기가 시작되는 곳에서 건너면 강을 쉽게 건널 수 있다는 말이 있다. 문제가 더 복잡해지기 전에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초반에 해결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지금 결정하라. 그리고 20초만 참아보라. 총각을 다투는 수술실에서 의사는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의사는 조치를 해야 하고 수술 결과에 따라 환자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면할 용기를 품어야 한다. 실적이 떨어진 기업을 회생시키는 CEO, 프리랜서, 운동선수, 아티스트, 연기자 등 모두 똑같이 어려운 위치에 놓여 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는 점에서 잔인한 직업이다. 경정맥을 찌르고 사람들을 해고하고 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달성해야만 한다. 이러한 잔인함에는 끔찍한 면이 있다. 기분 좋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보통 옳은 결정을 내리려면 충분히 토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간은 지체되기만 한다. 사람들은 결정을 내리지 않는 현재의 편안한 상태를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시간을 최대한 늦추려고만 한다. 직장을 그만둘 것인지,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 이걸 하는 게 맞는지, 미래에 이 결정을 후회하지 않을지에 대해 계속 토론만 한다. 변하지 않는 것도 사실은 선택이다. 시간이 지난 뒤에야 그때 무언가를 해야 했다고 후회할 것이다. 당신을 해치는 관계를 끊어내든 사업을 시작하든 토론하지 말고 결정하라. 당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오래전이었고 두 번째로 좋은 시기는 지금이다. 만약 결정을 잘못 내리거나 결정에 실수가 있었다면 처음과 같이 용감하고 명쾌하게 다시 결정을 내리면 된다. 영국 작가의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 감독 캐머런 크로와 배우 맷 데이먼이 각본을 쓴 영화
우리는 동물원을 샀다에는 이런 대사가 나온다. 아버지가 어린 아들에게 말한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용기를 20초 동안 내는 게 필요한 것의 전부일 때가 있단다. 말 그대로 20초 동안 용기를 내고 어색함을 참으면 돼. 그러면 장담컨대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거야. 그렇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용감하지 않다. 그런데 특별하게도 당신은 용감할 수 있다. 단 몇 초 동안만 용기를 내면 당신은 위대해질 수 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 그냥 용감해지기를 바랄 수는 없다. 용기는 기르는 것이다. 그 어떤 운동선수도 한 번의 슛으로 연습을 끝내지 않는다. 수천 번 연습한다. 머릿속으로 혼자 경기 날짜를 카운트다운하며 연습 경기에서, 친선 경기에서, 체육관에서 혼자 똑같은 슛을 계속 던진다. 조금 진부한 조언이지만 매일 두려운 일을 한 가지씩 하라. 막상 해보면 나쁘지 않다고 느낄 것이다. 어떻게 연습도 해보지 않고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두려워하는 그런 큰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별로 위험하지도 않은 일도 주기적으로 하지 않는데 어떻게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 용기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가? 그래서 용기를 내는 것을 습관으로 들여야 하는 것이다. 황무지를 건너는 시간이 당신을 더 강하게 한다. 처칠은 정치 경력의 최정상에 올랐을 때 공직을 내려놓아야 했다. 그리고 거의 10년 동안 런던 외곽에서 숨죽이고 있었다. 처칠의 정적들은 처칠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처칠은 책을 읽고 글을 쓰고 휴식을 취했다. 무엇보다 철저히 고립되어 명상의 시간을 보냈다. 훗날 그는 영국의 부름에 응하며 화려하게 정계에 복귀했다. 처칠은 이 시기가 자신의 인생에서 정신적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던 시기라고 회상했다. 당신은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 싸울 수 있는가? 해야 하는 그 일을 해낼 때까지 얼마만큼 견딜 수 있는가? 가장 비참한 것은 사회에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사회에 녹아들기를 바라면서 자기 신념을 희석하는 것이다. 쫓겨나는 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어쩌면 쫓겨나는 게 바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일 수 있다. 당신 스스로 고립을 선택하지 못한다면 말이다.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당신을 무너뜨릴 수도 있겠지만 당신을 만들 수도 있다. 운명이 부르는 사람이 되도록 당신을 빚어갈 수도 있다. 긴 황무지나 황량한 골짜기, 어느 쪽이 되었든 건너가야 한다. 인내와 참을성, 그리고 무엇보다 애정이 필요하다. 이 시기를 거치면서 씁쓸해질 필요는 없다. 다만 이 시기를 통해 당신은 더 나은 당신이 된다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 희망을 스스로 저버리지 마라. 그들 때문에 포기하지 마라.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른다. 반면 당신은 무슨 일을 하는지 안다. 이 사막은 당신이 건너가기 위해 존재한다. 당신 여정의 일부다. 당신이 있어야 할 바로 그곳으로 가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